이제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일을, 또 비즈니스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고가 이제 반성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는 좀 반성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성을 하지 않기 시작해요. 온갖 시건방을 다 떨죠. 사람은 네. 성공하면은 이제, 그렇죠. 내가 이래서 잘났고, 그렇죠. 저래서 잘났고. 그래서 이걸 이제 승자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것들을 계속 이기거나, 어떤 거를 가치를 얻거나, 아니면 어떤 지위, 권력을 얻는 것이 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은 뇌에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좋아요. 좋아요. 집중력도 좋아하게 해주고, 더 다음 대결에서 승리를 이끄는 도움을 주는데,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뇌가 약간 획 변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조차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승자 효과라고, 승자 효과, 좀 부정적 승자 효과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어떤 일 잘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우리도 이제 뭔가 잘하면 우리가 짱이지 하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얼마나 우리의 역량과 다른 운의 요소가 있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요.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잘한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운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반성을 제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을 지배하는 건 기록이죠? 객관적으로 적어보는 그렇죠. 게 되게 그래서 중요하죠. 내가 하는 모든 프로세스나 그런 것들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을 때 확실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면 정확한 객관적인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면은 진짜 내가 운과 실력을 구분할 수 있고 내 장점 단점을 구분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일을 했을 때 정확하게 보완할 수 있는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성적 사고는 특히 이제 적으면서 만약에 알게 되면은 뭐가 늘어나냐면 메타인지가 높아져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거, 인지거나 인지인데 이걸 더 간단하게 하면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야. 날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메타인지 높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반성적 사고를 한 이유는 나의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되게 간단하게 적거나 아무튼 자세히 적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 할 때. 아니면 적어놓고 반성도 안 하게 되죠. 근데 이걸 이 프로세스의 과정도 잘 적어놓게 되면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반성을 한번 리뷰를 해야 돼, 리뷰를. 하게 되면 객관 자료가 있으니까 그냥 감으로 부장님이 김대리 때문에 김대리가 이거 못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다 이게 나오니까. 조직 측면에서는 우리 조직이 어떻게 실행해왔고 뭐가 부족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메타인지가 개인 조직에는 올라가게 되고 다음에 같은 일 하거나 비슷한 일을 할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적 사고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통계적 사고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준을 놓고 뭔가 얘기하는지. 일단 내 주변은 다 그래. 보면 일반 기업들은 이렇더라. 과거는 이랬어. 이런 게 뭐죠?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통계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유명한 사례가 구글 사례죠. 실제로 구글이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통계를 내기 힘든 게 뭐냐면 인사 관련된 거예요, 인사. 실제로 완벽하게 통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다 어떤 이렇게 감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겉보이는 실적 갖다가 하는 거죠. 근데 구글이 15년 넘게 인사에 관련한 데이터를 전문가와 함께 계속 누적시켜 봤어요. 누적시켜서 나왔던 걸 딱 보니까 자기네 갖고 있던 잘못된 의사결정이 많이 드러난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구글도 처음에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스펙으로 뽑았어요. 대학 중심으로. 근데 15년 동안 실적 보니까 뭐다? 상황이 이거 별로 없네? 학점인가? 딱 3년 동안 상황이 있고 3점 딱 입사하고 3년까지만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부터는 영향 안 미치는 거예요. 오히려 미치는 게 대학
레벨이 아니라 어떤 대학이든 간에 만약에 수석 졸업이다. 한번 짱 한번 먹어봤다. 이런 사람이 퍼포먼스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은 직원의 퍼포먼스가 몇 법칙으로 돼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하고 뭐 그 실력치가 뭐 10% 20% 차이 나는 게 아니라 10배, 10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1등이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극소수가 다 부가가치가 거죠. 커요. 그러니까 구글은 그래서 직원의 그 임금 차이가 막 100배 이렇게 나요. 이거는 다른 게 적용할 수 없겠지만 세상 구글이 자기네들이 인사를 또 하나 자기네 구글 안에서는 교육보다 채용이 훨씬 더 중요한 걸 알아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일반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채용보다 교육에 돈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두 번째로 스펙을 주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그 컨벤셔널 위스덤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통계를 까봤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통계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만약에 기존의 생각들이 맞으면 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맥락적 사고입니다. 이제 맥락적 사고, 제가 이제 시스템적 사고, 재무적 사고 간단히 얘기할 건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맥락적 사고예요. 보세요. 이제 통계적 사고에서 구글 이야기를 했죠? 구글이 그러니까 우리 똑같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글이 어떻게 했냐면 구글이 이거를 통계를 낼 때 그냥 통계를 낸 것이 아니라 그 통계를 내기 위해서 뭐 심리학자부터 누구 이제 뭐 통계학자부터 다 불러가지고 그 이론을 접목시키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왜 어떻게 공부를 한 거냐면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의 논문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는 것이 그 실험실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맞을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맥락이 다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셔놓고 구글의 어떤 회사 상황과 맥락을 맞춰서 막 통계를 뽑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때문에 구글이 내온 그 결론은 구글 것이지 우리 게 아니죠. 우리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맥락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다고 해서 당연히 나도 옳겠지? 누가 틀리다고 해서 나도 당연히 틀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단순한 생각이죠. 맥락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틀려도 쟤한테는 안 좋은 전략이었어. 나쁜 전략이었는데 저한테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맥락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되게 심지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다른 면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시스템적 사고는 뭐냐면 상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인센티브를 제거하면은 비일이 안 벌어지겠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하면 페널티를 줬는데 알고 봤더니 데이터로 실수가 줄었어. 좋아졌네. 근데 실제로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실수를 보고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조직 내 시스템도 있고 경제 시스템도 있고 이 통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계부채가 문제다. 몇 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문제다. 그래서 가계부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그래 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줄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출은 보통 은행에서 차가죠. 그래서 은행한테 대출 줄이라고 한 거예요. 은행이 어떻게 해요? 정부가 할때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누구부터 줄일까요? 돈 없는 서민. 저기 뭐 건물 두세 개 있는 사람한테 대출 줄일까요? 아니면 대출 정말 필요한 사람 줄일까요? 신용 등급이 낮은 당연히 사람들. 신용 등급 낮은 사람 줄일 수밖에 없죠. 은행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대출 없으면 못 살잖아요. 1금융권이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2금융권. 그래서 그 해 대출 줄이자 할 그 해 대출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영업이익이 거의 최고 나와요. 실적으로. 풍선 효과가 벌어진 거죠. 단편적으로 대출이 많으니까 줄이면 되지. 이건 단편적 사고예요. 시스템을 생각하면 그것이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발현될 건지를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재무적 사고인데 뭐
비즈니스 하는 거는 돈을 버는 거거든요. 재무적 사고에서 돈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지금 당장의 당기적 이익에 매몰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잘했던 경우가 이제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잘 나가다가 이제 금융위기 2007년도 전후해가지고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원래 거의 은퇴했던 하워드 슈트를 다시 불러내죠. 잘해보자. 하워드 슈트가 와서 한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몇백 개의 매장을 다 올스탑 시켜버려요. 주주 입장에서 어떨까요? 매출이 얼마나 떨어질 거야. 그리고 2박 3일 동안 매니저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왜냐면 왜 이렇게 스타벅스가 다시 예전만의 명성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일단 커피 맛, 그리고 서비스 정신,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맛을 다시 하기 위해서, 교육을 다 시키기 위해서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시 모아놓고 우리 스타벅스의 어떤 가치와 그런 거 다시 재교육시킨 거죠.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또 이런 와중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스타벅스 가족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동기부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임에 불구하고 또 어렵다고 얘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출이 떨어질 행위를 했는데 불구하고 복지를 하나도 안 줄였어요. 심지어 거기를 욕하는 주주한테 그냥 스타벅스 주식 팔고 나가라고 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됐죠? 그때 그 당시에 스타벅스 주가가 막 $5가 안 됐을 거예요. 예, 그 위에 10배 이상.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체인지 그라운드, 혹은 우리 영상, 우리 카드 다 공짜잖아요. 공짜잖아요. 그게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면 공짜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장기적 안목에서 공짜를 하는 것이 윈윈윈 단계로 우리 나중에 비즈니스 훨씬 크게 갈 수 있는 발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무적 사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비즈니스라면 돈이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잊지 않는 게 중요하되, 두 번째로는 단기적 이익에 매몰돼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반선적 사고, 그 다음에 통계적 사고, 맥락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그 다음에 재무적 사고, 이 5가지 사고만 제대로 갖춰도 이런 케이스도 또 한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